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올해 환갑을 맞이한 만 60세 여성입니다. 이번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딸이 환갑을 축하한다며 가족 여행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환갑이라는 나이가 요즘 들어서는 그리 늙은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며 생일을 보내니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잘만 오르던 언덕과 산도 이제는 무릎이 쑤시고 허벅지가 덜덜 떨리는 것이 몸이 많이 늙긴 늙었구나. 예전과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네요. 제주도 좋다는 말만 들어봤지 저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그 말로만 듣던 제주도를 가보니 눈이 탁 트이면서 냄새부터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한라산에 간신히 올라가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쫙 펼쳐지면서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 커서 결혼까지 하고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이렇게 환갑 여행까지 선물해 준 건지 우리 딸이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사실 딸은 유독 작고 약하게 태어났어요.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면역력이 약해 아기 때부터 고열에 자주 시달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 유행하는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제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서 엄마 호강 좀 시켜보겠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어떻게 기특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아이를 키운 부모 입장이라면 다 이해할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 딸을 임신했었을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유독 약하게 태어난 것에 제 탓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했죠. 내가 임신 동안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일이 약하게 태어났나? 아이를 낳고도 저는 한동안 자책에 시달렸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약하게 태어난 것이라고는 했지만요. 다른 애들 사이에서 유독 작은 저의 딸을 보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져. 제가 우리 딸을 가졌을 그 당시에 정말 큰 사고가 났었다고 했죠. 그때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아빠와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제 가족들과 다 같이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요. 저는 제가 앞으로 행복만 할 줄 알았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갑자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꽤 큰 교통사고였고 나중에 들어보니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품은 채로 부모님과 애아빠 모두를 잃고야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제가 깨어났을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애아빠도 모두 다 사망한 상태라서 충격이 컸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라서 그때의 자세한 기억은 나질 않아요. 이제야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정으로 딸을 혼자서 낳고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상 가시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네요. 눈만 감으면 부모님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애아빠가 저에게 속삭여주는 달콤한 말들이 떠오르는데 막상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면 저만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먹고 죽지 못해 아이를 낳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또래보다 약하게 태어났네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잘 아프니까 아이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저는 배움이 길지도 않았고 가진 기술도 딱히 없었는데요. 자식까지 자주 아픈 미혼모를 취급해주는 직장은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당 허드렛일을 겨우 전전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만 했습니다. 그마저도 아이가 아프면 빠질 수밖에 없으니 정말 당연하게도 식당 허드렛일로는 나가는 돈이 채워지지 않더군요. 부업을 찾아다니며 인형에 단추를 붙이는 등 여러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파는 식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 모은 돈은 모으는 족족 철마다 아픈 우리 딸에게 쏟아부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다 보니 정해진 날짜에 반찬을 만들어 팔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런 생활이 몇 년이 흐르니 저에게도 단골이라는 손님이 생기더라고요. 그중 제일은 한 할머니셨는데 저에게서 반찬을 사가실 때마다 저를 그리 구박하고는 했어요. 도대체 장사를 언제 하는지 말을 해달라며 왜 장사의 기본조차 잘 안 지키냐고 툴툴대던 할머니셨죠. 내가 원래 잘 돌아다니지 않는데 이 반찬 때문에 시장을 매일 둘러봐. 매일 둘러본다고. 도대체 언제 나와서 반찬 갖다 파는 거야? 나에게만 귀띔 좀 해줘. 도대체 반찬 가게는 또 언제 낼 계획이고? 에휴, 좀만 맛없었어도 진작에 안 왔어. 장사에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맘만 좋아가지고는 문 열면 꼭 말해줘야 해. 알았지, 세댁? 저는 단골 할머니의 그런 투정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매번 같은 날짜가 아님에도 찾아와 주시는 감사함에 가게를 내게 되면 할머니께 꼭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네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유행하는 병이 바뀔 때마다 아이는 꼭 어디 하나씩은 걸리고 아파서 제가 많이 걱정하고는 했죠. 그런데 그런 아이의 건강도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나아지더니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쯤이 되자 웬만한 아이 못지않게 건강해지고 활발해졌어요. 전처럼 매일같이 아프지 않자 저도 덩달아 시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찬 가게를 내든 직장을 구하든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식당에서 허드렛일하고 길거리에서 하루 이틀 불규칙적으로 장사하며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리저리 사방으로 정보를 알아보며 면접도 몇 번이나 보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네요. 어디에다가 내세울 학력도 경력도 없는 제가 눈에 들어차지 않았겠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꼬박 세를 내며 잘 살았던 집이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되더니 당연한 수순처럼 집주인은 저와 우리 딸에게 나가라며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물론 바로 내쫓지는 않아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야 했지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집을 나오고 나면 아이와 함께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요. 단기간 모텔에서 지낸다고 해도 모텔에는 제대로 된 주방이 없으니 그나마 잘 팔던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여러모로 머리가 아팠네요. 직장을 알아보랴, 집을 알아보랴. 그리 바쁘고 복잡한 와중에도 시간은 잘 가서 어느덧 아이가 유치원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유치원을 오가며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괜찮은 직장도 거주지도 못 얻은 상태였어요. 잠시 머무를 집도 없고 부탁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네요. 사고로 가족을 잃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요. 이때는 진짜 극복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책임질 아이도 있으니 인생이 안 풀리는 만큼 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이는 일단 유치원에 보내놓고 반찬을 만들어 시장에 갔죠. 반찬을 열심히 팔면서도 현실의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단골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셨더라고요. 좋아하는 연금 무침을 집으시면서 계산하시더니 늘 그랬듯이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요. 반찬 가게에 낼 거라면 꼭 얘기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는데 평소처럼 웃으며 넘기려다가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말하게 되었네요. 어르신, 매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자주 오고 싶고 반찬 가게도 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어요. 머무를 곳은 없고 직장은 번번이 떨어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말 반찬 만들 곳도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간 감사했어요. 에? 무슨 일인데 그리 심각하게 못 온다 말을 해. 자 좀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오랜만에 입에 맞는 반찬 가게를 찾았다 했더니 이게 웬일이다냐? 제가요, 지금 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그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요. 곧 나가야 하는데 아이를 홀로 키우기도 하고 아이가 자주 아팠어서 돈을 못 모아놨어요. 그래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을 구해도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지는 않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일단 모텔이라도 들어가 묵어야 하는데 그러면 반찬을 못 만들 것 같아요. 단골 할머니는 제 말을 유심히 듣고는 저보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당당히 소리치고는 오늘 장사 접고 그대로 본인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당황해서 예? 하고 대묻기만 하자 남은 반찬은 본인이 다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면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셨어요. 어찌저찌 단골 할머니께 끌려가 도착한 곳은 시장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은 4층짜리 동네 건물 앞이었는데요. 1층에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 있고 그 위로는 간판이 붙어있지 않은 걸로 보아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보였어요. 단골 할머니는 그 건물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건물 주인인데 이 슈퍼마켓도 운영 중이었거든. 이젠 몸이 늙어서 슈퍼마켓을 정리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새댁이 여기 들어와서 반찬 가게를 내. 슈퍼 한쪽에 방이 따로 또 있어서 살 수도 있고 유치원이랑도 가깝고 나름 괜찮을 거야. 월세는 따로 안 받는 대신 반찬으로 줘. 알고 보니 단골 할머니는 건물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던 부자 할머니셨어요. 그중 한 건물의 1층 자리에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을 정리할 예정이었다며 그 자리에 반찬 가게를 내라며 저에게 돈도 안 받고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을 알려주시면서 맛있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을 거절하거나 월세를 제대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만 저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염치불구하고 단번에 단골 할머니의 제안을 수락해 얼른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슈퍼마켓이었던 1층을 반찬 가게로 바꾸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게 필요했어요. 모든 걸 새로 바꿔야 했고 설치해야 할 부분도 많았죠. 인테리어는 그렇다 치고 기본적인 틀부터 새로 해야 했기에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붓고도 모자라 단골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후에야 반찬 가게로의 탈바꿈이 가능했었네요. 심지어 단골 할머니는 슈퍼 안쪽에 있던 방을 개조해 저와 제 딸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단골 할머니가 하시던 동네 슈퍼마켓은 저의 반찬 가게가 되었고 반찬 가게에 딸린 방은 저와 딸의 집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가게 건물의 3층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늘 정성껏 요리하고 매번 집으로 갖다 드리며 할머니와 저와 딸이 모두 함께하는 식사를 자주 하고는 했어요. 할머니는 그만하고 너도 좀 쉬라며 저를 말리시기도 했지만 하루 세 끼 모두 같이 못 먹더라도 한 끼는 같이 먹을 수 있게 노력했고 그렇게 우리 셋은 점차 가까워져만 갔네요. 반찬을 챙기다 밥을 챙기게 되었고 밥을 챙기자 식사를 꾸준히 잘하시는지 확인하게 되었고 식사를 확인하자 어느새 생신도 챙기고 명절도 챙기고 할머니의 건강도 챙기게 되더라고요. 단골 할머니도 처음에야 그만 좀 하라며 저를 타박하듯이 말씀하셨지만
단골 할머니께 익숙해진 저는 그게 단골 할머니만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챌 리 없었네요. 그리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단골 할머니는 많이 외로우셨나 봐요. 그리고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피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먹으니 가족 같더라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단골 할머니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제 딸은 단골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싫지 않으신지 아주 그냥 자식 다 됐구만 하고 말씀하시며 아주 가끔 딸과 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반찬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골이 생겨났고 천천히 발전되어 갔어요. 나름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제가 딸을 처음 유치원 보내면서 결심한 것이 어디로든 나와 딸을 위해 자리를 잡는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조금씩 이루어져 딸이 어느새 커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될 때쯤에는 저 스스로도 내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았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손을 잡아 끌고 가서 저에게 건물을 소개해 주시던 어머님의 또랑또랑한 목소리와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데요. 그리 정정하시던 어머님은 어느새 많이 늙어 잘 걷지도 못하시고 기침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었죠. 요즘 따라 어머님이 늙으신 티가 더 나는 것 같아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해서 먹였어요. 다행히 어머님도 제가 만든 요리들이라면 편식 없이 잘 드시곤 했네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가게 문을 열고서는 저는 어머님께 바로 갖다 드릴 생각으로 보양식과 기침에 좋은 생강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재료 선택부터 손질, 조리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오로지 저의 정성이 다 들어간 요리라서 제가 반찬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보다 더 정성을 쏟게 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다 보니 어느새 마감 시간은 훌쩍 지났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생강차도 마무리만 하면 돼서 가게 문을 닫으려 밖으로 나갈 때였네요. 간판 불을 끄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깡마르고 어린 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요, 혹시 이 반찬 가게 오늘 영업 끝났나요? 오늘 꼭 사고 싶은 반찬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시 열어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 여자분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손끝을 매만지며 말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며칠 전부터 마감 바로 전에 오셔서 반찬을 구매하시던 손님이라 제가 기억하고 있던 손님이었어요. 마침 떨이 반찬도 몇 개 남아 있었고 생강차도 완벽히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 제가 생강차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둘러보시라고 하고 저는 생강차에 신경을 기울였네요. 만든 생강차를 유리병에 옮겨 담고 설거지까지 마치자 여자가 조심스레 계산을 요청하더군요. 계산을 해주려는데 여자분이 굉장히 머쓱한 얼굴로 떨이 반찬 하나만 내미는 거 아니겠나요? 대수롭지 않게 계산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려는데 며칠간 봐왔던 여자의 모습이 순간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늘 그랬어요. 떨이 반찬은 만든 당일에 안 팔려서 폐기 전에 파는 반찬이라 웬만하면 평소보다 더 저렴하게 팔거든요. 거의 재료값만 받으면서 파는 정도인데 이 여자분은 그마저도 고민하다 하나만 사가고는 했었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괜히 마음이 쓰이던데요. 결국 나머지 떨이 반찬도 다 가져가라 하고 같이 포장해 주었네요. 여자는 저에게 너무나 감사해하며 고개를 연신 숙였고 여태까지 그랬듯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의 반찬 가게를 마감 시간 전에 들리며 떨이 반찬을 하나씩 사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떨이 반찬을 몇 개 더 얹어주거나 가끔은 미리 하나 빼놓은 고기 반찬을 얹어주기도 했네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에 입에 풀칠만 하던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이런 상황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진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두부조림 반찬을 미리 하나 빼놓고 있었죠. 여자가 와서 떨이 반찬 하나를 구매하자 매번 그랬듯 습관처럼 떨이 반찬과 두부조림 반찬을 같이 포장해서 건네주는데요. 평소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손님.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제가 당황해서 괜찮으세요? 하며 말을 거니까 여자는 욱욱거리면서 울음 참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어찌나 샘솟던지 휴지를 갖다 줘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또 처음이라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여자가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하는 말이 이번이 마지막 방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이 순댓국집이었는데 재개발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제가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어가지고 그래서 그간 너무 감사했는데 눈물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가지고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경황 없이 줄줄 흘러나오는 여자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어린 사람인데도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여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애를 낳으면서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해요. 애아빠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더니 혼인신고하기로 한 전날 도망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 없이 현재 3살짜리 아기를 혼자 키우는 중인데 일할 곳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좋은 순댓국집 사장님을 만나서 여태 순댓국집에서 일해왔는데 재개발로 순댓국집 건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순댓국집 사장님은 나이도 꽤 있으셔서 이 김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고 하고 여자는 일할 곳을 잃게 되어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일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그러고요. 오늘이 마지막 근무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쪽으로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우는데요. 어찌나 저의 모습 같던지요. 저도 같은 미혼모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일 구하기 힘들고 하는 일마저 힘든 일이었다는 걸요. 한번 막히면 그 앞을 다시 찾아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도요. 식당 허드렛 일마저도 내가 아쉬워서 다니다가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쫓겨나는 듯한 기분을 저도 매우 잘 알죠.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에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고로 가족을 잃었고 여자는 아이를 가지면서 가족들과 애아빠와 안 좋은 이별을 맞이하게 된 거라 저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야 하지만요. 그럼에도 저의 예전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제 과거 모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딸 하나 저 혼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제안 하나만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제 가게에서 일할 생각 있나요? 아기 데려와서 돌보며 일해도 괜찮고 근무 시간은 저와 똑같아요. 저는 반쯤은 충동적으로 여자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는데 마침 직원 한 명 필요하기는 했거든요. 장사가 점점 잘 되기도 하고 저의 평생 은인이신 어머님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사양하거나 할 처지가 아니라서요. 스스로 염치 없지만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니나 다를까 그때의 저처럼 감사하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도우니 어머님께 뭐라도 보답을 한 기분이었어요.
저도 동정이든 뭐든 물불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죠. 여자는 바로 다음 날부터 부지런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 출근할 때 늘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는 반찬 가게에 딸린 저의 집에 두고서 저와 여자 둘이서 번갈아 가며 신경을 써주기도 하고 둘 다 일해야 하는 바쁜 시간이면 가게에 두고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일을 하기도 했죠. 어떨 때는 어머님이 내려와서 심심하다며 돌보아 주기도 하고 저의 딸이 가끔 가다 아기가 귀엽다며 친구와 놀지도 않고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 여자를 봤을 때 그리고 아기를 봤을 때 혀를 한번 차시더니 저에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입도 풀칠하기 힘들겠는데 너랑 똑같은 애 데려와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에휴, 그래. 사람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니. 잘했다. 나도 너를 외면할 수 없었듯이 너도 저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겠지. 사람은 모두 다 그러고 사는 거다. 저 사람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지. 어머님이 저를 도와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듯이 저도 여자를 도와서 여자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돕기야 했지만 어머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큼인지 확신이 들지는 않았네요. 여자는 일을 야무지게 잘하더라고요. 무엇이든 먼저 나서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제가 특히나 신경 쓰는 재료의 신선도나 청결에 관한 부분에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신경 쓰기도 하고요. 한 번 알려준 것은 다시 안 알려줘도 될 정도로 습득 또한 빨랐습니다. 여자 덕분에 제 일이 많이 수월해졌죠. 예전처럼 가게를 밤늦게까지 열어가며 어머님 드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자가 가게 일할 동안 저는 어머님을 위한 요리를 하기도 하고 어머님과 같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는 등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은 수없이 많았지만 나쁜 점이 없지는 않았어요. 충동적으로 뽑은 만큼 처음에는 저도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가며 맞춰갔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면 저는 여자에게 얼른 퇴근하고 병원에 가보라며 등 떠밀기도 했고 어머님이 아프시면 여자가 저에게 어머님을 돌봐드리라며 등 떠밀기도 했어요. 서로가 비슷한 사정이니 금세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그리고 우리 딸까지 셋이서 먹던 저녁은 여자와 아기를 포함해 5이서 먹게 되었고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어머님도 싹싹한 여자의 태도에 적응을 빠르게 하셨어요. 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던 것도 여자와 둘이서 나눠서 하니 착착 진행되고 얼마나 수월하게 끝나던져. 여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같이 일하자고 한 행동이 되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듯 했네요. 피가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끈끈한 인연이 닿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님과 저 그리고 여자는 엄마와 자매 같다는 또한 잠시나마 했습니다. 어머님도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싫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어린 아기까지 있으니 힘이 더 넘치시는 듯 보이기도 하셨네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저를 잘 따라줘서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요? 잘 모르는 남에게 도움이 되려 했던 저는 오히려 행운이 굴러들어온 것 같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해져서 제 딸은 여자를 이모라고 부르며 좋아하게 되었고 아기는 제 딸을 누나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어요. 단골 할머니인 할머님은 아기와 내 딸의 할머니가 되어주셨고 저와 여자, 어머님은 어느새 가족이 된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반전 없이 행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전에도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게 찾아온 듯 하다가 결국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막연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가 찬물을 거하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셨어요. 원래는 저녁을 대부분 다 같이 먹었는데요. 그날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서는 다 같이 점심부터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몇 안 되는 기쁜 날이고 어머님 건강도 날이면 날마다 안 좋아지시니 저는 그 하루를 정말 좋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미래의 오늘을 떠올리면 정말 행복하게 식사했었지, 어머님께 좋은 추억 선물해드렸었지 자신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어머님은 감기로 골골대시던 터라 몸에 좋다는 반찬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워낙 좋아하시던 연근무침은 물론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전복죽도 만들고 생신이시니까 미역국도 만들고 조기도 실한 놈으로 구에다가 구웠죠. 미리 준비해 놓은 생크림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부르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 뭐 이런 걸 쓰냐며 고깔모자를 흉보시던 어머님은 결국 고깔모자를 쓰고 박수를 치면서 우리들의 생신 축하 노래를 즐기시더라고요. 그리 거대하지 않고 소박한 잔치였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은 케이크도 조금 먹기도 하고 제가 만든 전복죽과 미역국을 몇 술 뜨시다가 잠이 온다며 누워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깨어나시지 않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셔서요. 딱 보았을 때도 낮잠을 자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님이 잘 주무시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방을 왔다 갔다 오가고는 했는데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 건지 짐작을 할 수도 없었네요. 그저 저는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도 일어나시지 않아서 어머님을 깨우러 들어갔던 것뿐이었는데 그게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었을 줄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행복하게만 보내고 싶던 좋은 날에 좋게 가셨으니 이 정도면 잘 가신 거야 싶다가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돌아가신 게 아니라며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을 잃고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었는데 허무하게 잃어버린 것 같았죠. 멍하니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어머님이 아프셔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어머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히 상주 자리를 차지하던데 저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혈연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어머님의 가족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의 다른 가족들도 많이 왔는데 저는 너무 허탈하고 화가 나더군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나 잘할 것이지 죽고 나서야 저렇게 많이 오면 뭐합니까? 누가 봐도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온 게 아주 뻔했죠. 심지어 장례식이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유산 문제로 자기들끼리 소리치며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길 찾아와. 당신 줄 거 하나도 없어. 당장 저리 가지 못해? 우리 엄마 재산 탐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은데 제발 상관 말고 감히 넘보지 말고 여기에서 나가. 알겠어? 어머님께 제가 몇 년을 붙어 있으면서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가족을 보고는 대충 예상하기는 했었지만요.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와중에도 눈칫밥 먹어가면서도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는 그런 저를 배려해 주듯이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해주고 제 딸도 돌보아 주었어요. 본인도 장례식에 오고 싶고 어머님 옆을 지키고 싶었을 텐데 늦은 밤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것이 다였습니다. 그 말없는 배려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님을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내고 올 수 있었거든요. 매일 어머님의 밥과 반찬을 챙겨드리기는 했었지만요. 그것 말고는 별다른 것을 해드린 게 없어서요.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니 마음이 너무 헛헛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제가 받은 은혜만큼은
어머님께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떠났고 그냥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 슬프더군요. 며칠 내내 어머님의 집에서 생활하며 멍하니 있으니 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저를 꽉 껴안아 주기도 하고 밥을 먹으라며 숟가락으로 밥을 한가득 떠가지고는 입에 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계처럼 밥을 먹고 어머님 집을 청소하면서 어머님의 남은 빈자리를 확인한 듯한 생활을 이어갔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달력조차 보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이 많아 가늠조차 할 수 없더군요. 어머님의 집에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제가 드렸던 연금 무침을 보는데요. 어느새 곰팡이가 쓸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만든 연금 무침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한 번도 남기신 적이 없었는데 떠나신 어머님의 냉장고 속 연금 무침에는 하얀 곰팡이가 여러 군데 피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뭐라고 눈물이 마구 나던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을 다 쓰고 나면 후련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다 쏟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이대로 멍청하게 살 수는 없다 싶었어요. 어머님도 그런 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았죠. 기운을 내서 슬픔을 견디며 반찬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타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더군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이신 김미영 씨 맞으십니까? 권미자 씨 관련해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어머님 이름까지 거론이 되는데 자리를 어찌 피할 수가 있겠나요? 당연히 시간 괜찮다면서 가게에 딸린 저의 집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변호사님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하시다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망하시기 전에 유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실 때마다 아프다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시고는 했는데요. 자식들은 그런 어머님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한 번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자식들에게 많이 서운해하시고 또 많이 괘씸해하셨나 봐요. 변호사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이대로 다 주면서 죽을 수는 없다고 하셨었대요. 아무튼 어머님의 유서에 작성된 바를 따르면 어머님이 저에게 반찬 가게 건물을 물려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 가게가 있는 이 건물이 나의 것이라며 무슨 서류를 주시고는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끝이 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자세한 확답은 없었지만 저에게 주신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때의 제 기분은 정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무슨 변호사의 건물에 사기 아닌가 싶었네요. 그리고 몇 년을 가족처럼 지냈다고는 하지만 정말 피가 이어진 가족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았지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을 정도로 무언가를 해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도 저에게 하나를 더 지어주고 가시니 그럼 나는 무얼 해야 보답할 수 있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어머님의 가족이라는 분들은 매번 반찬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는 했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 어떻게 꼬셔서 재산을 가로챘냐느니 어쩐지 장례식에 3일 내내 붙어있더니 이런 속셈이 있었냐느니 험한 말을 여럿 뱉어내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님이 주고 가신 명함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며 장례식에서 못 뱉던 말을 그제야 한마디 당당히 내뱉을 수 있었네요. 너네들이 자식이긴 자식이야?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고 무시만 하더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찾아와서는 재산 내놓으라고 큰 소리만 치고. 정말 너네가 어머님 자식 맞아? 난 어머님과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입은 은혜만큼은 갚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어. 이건 어머님의 결정이야. 누구도 뭐라 못해. 어머님의 자식들에게 말을 내뱉으면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서에 남긴 어머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요, 늘 말씀은 인색하게 하셨지만 마음이 참 따뜻하고 여린 분이셨어요. 저에게 반찬가게 자리를 물려주셨던 어머님은 제 아이를 친손주 마냥 예뻐해 주시면서 간식 하나든 장난감 하나든 뭐 하나라도 더 쥐어주시려고 하셨죠. 돌아가시면서도 저의 반찬가게 자리를 지켜주며 떠나신 어머님은요, 누군가는 그저 재산을 물려준 것이라며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돈을 떠나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을 물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괜히 은인이라며 은혜를 입었다며 했겠나요? 가족을 잃고 집 자리를 잃고 제 인생의 방향마저 잃을 뻔했을 때 오갈 곳 없던 저의 인생을 고든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건물을 물려받으면서 그리고 저의 반찬가게에 어머님 아들과 딸들이 찾아오면서 저의 은인이자 저의 어머님이 눈을 감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그저 저를 위해 이 반찬가게 건물을 저에게 물려주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요. 늘 말씀보다는 행동이 먼저이셨던 어머님이셨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고, 이 재산 말고는 사회에 기부하셨다고 했으니 그것에 더 뜻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변호사님이 제 반찬가게에서 떠나실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는데요. 그런 저를 여자가 안아서 달래주기도 했지만 제가 쉽게 그치질 않자 옆에 있던 저의 딸과 여자의 아이는 왜 우냐며 저와 같이 엉엉 울어주었어요. 그렇게 펑펑 눈물을 쏟아내면서 저는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께 부끄럼 없이 살 거라는 다짐이에요. 맛있게 드셔주시던 단골 할머니이자 저의 어머님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저는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감사하게도 손님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일에 매달리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덜어내려고 애를 썼네요. 그렇게 저는 여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요, 반찬 가짓수를 늘리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때로는 반찬을 따로 더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오갈 곳 없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며 뜻깊은 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에게 베푸는 게 말이야 쉽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눠주려고 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왜 본인은 공짜로 안 주냐며 뭐라 하시는 손님분들도 계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저는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갔고 이제는 그런 상황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네요. 현재의 여자는요, 우리 반찬가게 2호점을 내서 어엿한 가게 주인이 되었고요. 아직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에게 어머님 같은 존재가 있듯이 여자도 저를 그리 생각하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어머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인생 목표가 되었기에 여자의 감사 표현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 어렸던 여자의 아기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종강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죠. 아기는 저를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몇 년 전 의사를 만나서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서 어찌나 알콩달콩 깨붙고 사는지 자연스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자리 그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머님을 위한 반찬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곧 어머님의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도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릴 생각에 기분이 설레이고는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자와 잘 지내면서 여자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님 같은 존재가 되어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에게 반찬가게 건물까지 내어주신 어머님의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한 채 저 또한 베푸는 것이 이번에 제주도에 여행 가서 또 한 번 다짐한 마음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딸은 또 저런다며 싫어하고는 해요. 아무래도 제가 늙어가니 저의 몸을 걱정해주는 거겠죠. 언제까지 할머니 타령할 거냐며 이제 엄마 인생을 챙기라고 잔소리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또한 쉽지 않네요. 이제는 습관이 되었나 봐요. 물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만 하던 나날들은 당연히 조금씩 떠나보내야겠죠. 그렇지만 저의 몸이 허락하는 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밥은 못 차려주더라도 따뜻한 반찬 한 가지쯤은 거뜬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네요. 제 이야기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꼭 같이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